미국의 오피스 빌딩 소유주들이 올해 2024년 만기가 다 돼서 새로 조달해야 하는 빚 채무 규모가 1170억 달러라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1170억 달러면 150조 원 정도 되죠. 내년 2025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미국의 전체 상업용 부동산 부채는 1조 5천억 달러, 한 6개월 전에 블룸버그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한 2천조 원에 가깝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그러나 사실 규모가 크다고 겁낼 건 없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 가격이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고, 해당 자산에서 매달 일정한 수익이 나오면 되고, 그게 이자를 감당하고도 남는다면 규모가 얼마가 되든 상관이 없겠죠. 그러나 시장에서 걱정하는 건 딱 그 반대의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후 공실률이 높아져서 수익률이 좀 줄어들었는데 이자만 주로 내던 상업용 빌딩이 빚 갚을 시기가 되니까 원금은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있고, 게다가 자산 시장이 쪼그라들면 건물을 헐값에 팔아야 되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자만 내면서 버티고 있는 곳들의 상황이 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상업용 빌딩들이 그렇고요. 한국은 공동주택, 아파트, 부동산 PF 금리가 빨리 내려가기만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경제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경제오도독에서는 올 한 해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로 꼽히는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금리의 향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곽수정 리엔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곽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게 지금 부동산 PF는 우리가 늘상 말을 해왔지만 외신들이 계속 주목하는 거는 미국은 상업용 빌딩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1년 전부터 계속 나오던 이야기들이고요. 그렇죠. 예. 제가 지난해 한 10월경에 읽었던 재미난 뉴스는 샌프란시스코에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그게 7천만 원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100억짜리가 7천만 원. 7천만 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원리금 상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빨리 그냥 처분하고 자기는 털고 싶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한 100억짜리 건물인데 이 뭐 경비에 붙이는 것보다 그냥 빨리빨리 청산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한 7천만 원을 내놓으니까 금방 팔렸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지금 미국만이 그런 게 아니라 독일도 그렇습니다. 독일도. 경제가 좋았던 국가들이 뭐 갑자기 경제가 나빠져서가 아니라 소비자 물가가 높았기 때문에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리금 상환 문제에 봉착한 가장 그 1차적인 실물 경제 파트가 건설, 특히 부동산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2024년 올해 가장 큰 리스크는 우리도 그렇고 세계 경제도 그렇고 부동산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리는 리스크라고 할 게 지연내관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다 아시지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금융에 연결되어 있고, 그렇죠. 금융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게 금융 부분이 부실화가 돼 버리면 바로 실물 경제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2024년 한국 경제의 해결점이죠. 근데 우리에게 무슨 뭐라 그럴까요? 어떤 수술 도구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장치들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누가 전기불 스위치를 올려야 수술을 집도를 할 건데 지금 빨리 전기 좀 올려라라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유를 해드릴까요? 누가 전기불 스위치를 올려라. 그거는 결국은 페드에서 연준에서 금리를 빨리 좀 내려달라.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금리를 많이 내린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좀 내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내릴 여력이 있는가 거기에 관해서도 설왕설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중요한 파트죠. 이게 예. 금리를 저는 지난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우리 한국은행이 먼저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이유는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0.25%포인트 눌러 앉혀서 시장에다가 금리 인하가 가파를 수 있다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 미 연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시나리오가 두 개예요. 3월 달에 한 번, 그리고 아니면 6월 달에 시작.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월가에서는 1.5에서 1.75%포인트 떨어뜨리는 그렇죠. 거. 예. 근데 페드는 0.75%. 그렇죠. 근데 예. 부동산 업자들이나 많은 분들은
한 3% 초반이나 2% 말로는 안 되겠니? 뭐 이런 이야기니까요. 그렇게 되면 한 2%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논외인 것 같고요. 제가 네. 볼 때는 최고 많이 떨어뜨려 봐야 한 1.5% 포인트 떨어뜨리지 않겠는가. 월가에서 네. 희망 사항의 미니멈. 근데 미 연준에서 지금 뭐 흔히들 말씀하신 비둘기와 매파들이 그렇죠. 좀 갈려 있고 어제는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월스트리트저널에다 기고를 했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가 않다. 금리 인하를 논할 때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근데 미국은 금리 인하 문제가 지정학적인 요인도 있고 정치적인 요인도 존재를 하고 또 경제적 요인이 이 세 가지 요인이 지금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 안 할 수도 없고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시점이 3월이냐 6월이냐 갈릴 것 같거든요. 그게 관심사 같아요. 지정학적인 요인, 그다음에 국내 정치적인 요인도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제가 그 미국 국내 정치적인 요인도 바이든이 돈을 풀면서 인플레이션은 잡고 금리는 또 내리기를 바라는 거는 진짜 모순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네. 또 다른 축으로 먼저 이제 지정학적 요인을 오늘 미중 패권 전쟁이니까요. 네. 중국도 미국의 상황을 이렇게 곰곰이 보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은근히 군불 떼듯이 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특히 원자재 뭐 수출이나 네. 뭐 이런 거 관련해서도 그렇고 당신들이 먼저 죽는지 우리가 먼저 죽는지 한번 해볼까라는 그런 어떤 도전적인 느낌도 가끔 풍기더라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제 많은 네. 언론에서 미중 패권 경쟁을 이야기하고 또 예. 미국도 워싱턴 포스트는 좀 보수 진영, 네. 뉴욕 타임즈나 월스트리트는 진보 진영 이렇게 이제 네. 신문의 비유가 갈리잖아요. 예. 이게 뭐 익스트림하지는 않지만 네. 언론 직필의 어떤 그 기본 원칙에 충실하지만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패권 전쟁이라고 보지 않고 뭐 패권 전쟁이 아니다. 패권 전쟁이라기보다는 예. 미국 쪽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버리고 장사할 때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하면 결국 중국이라고 하는 데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은 다른 제국주의와 다른 게 키워서 잡아먹는다는 말을 그렇죠. 저를 예. 대학 때 많이 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미국은 중국을 키워주고 싶은데 얘들이 크면서 좀 컸다고 이제 예를 들어서 덤벼들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겠죠. 예.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컸는데 옛날에 우리가 만만치 않은 국가였다. 19세기만 해도 전 세계 GDP에 인도와 함께 55%를 차지했고 너희들 갑자기 서풍이 불어오는 바람에 19세기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에 예, 지금 우리가 이렇게 쪼그라들었지만 예. 우리의 재력도 만만치 않다는 걸 알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태양, 너가 달 이런 말은 하지 않으니까 너가 태양 해라. 그럼 우리가 달 할게. 그러면 합치면 밝을 명자가 되지 않냐. 그렇지. 그러면 세상이 다 좋을 건데 왜 자꾸 너희들은 우리를 못 살게 구느냐. 아마 그런 내용들이 그 문을 닫고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패권 전쟁 이래서 조금 더 강한 메시지를 크게 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대립적인. 있습니다. 예.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이 세상은 충분히 넓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충분히 나눠 먹을 수 있을 만큼 네. 그런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 미국 네. GDP가 한 23조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달러로. 중국이 한 18조 조금 그렇죠. 넘고요. 근데 이걸 IMF에서 GDP를 퍼체싱 파워, 구매력 지수로 평가를 해봤거든요. 예. 그 세계 비중이 누가 더 높냐 그러니까 중국이 한 18% 되고요. 미국이 15%예요. PPP로 따지면 예, PP로.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구매력 지수로 본 세계 경제의 비중은 중국으로 넘어간 거죠. 그 한국하고 일본이 역전된 거하고 똑같네요. 똑같죠. 예, 그런 시기다 보니까 이제 미국 쪽 입장에서는 미래 산업의 어떤 표준이나 룰 세팅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20세기에 잡아왔던 그런 패권을 소위 말하면 그런 질서의 리더십을 중국에게 넘긴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 세계 질서가 유지가 될까 하는 그 퀘스천 마크를 갖는 건 저는 뭐 합당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예. 또 중국도 우리가 만약에 청나라 시대나 원명청 시절처럼 세계의 중심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세계를 다스릴 수 있어라고 한 보여준 적이 없잖니. 그러면 아프리카 가서 너들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온 나라 들쑤셔 다니면서 부정부패 일삼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던 체제를 다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20세기 질서가 아무리 나쁜 질서였다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너희들이 그러면 이것도 옳지 않지 않은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또 미국에서 던지고 그렇죠. 있고요. 예. 이제 그런 내용들이 오가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누가 뭐 태양이다 달이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지금 시장 규모를 놓고 미국은 중국 없이는 못 살아. 중국은 미국의 과학기술 없이는 못 살아. 이거를 어느 게 달걀이고 어느 게 계란이냐의 경기를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럼 곽 박사님은 급격하게 디커플링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없다. 봅니다. 예. 예. 만약에 지금 그 대만에 대한 침공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요즘 그 언론에서도 뭐 노스트라다무스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번에 저 작년에 에이펙 회담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 기업인들이 미국 기업인들이 시진핑하고 만찬을 한 것에 포커스를 뒀지만 예. 미국이 실제로 원했던 거는 군사 고위급 회담의 재개였다. 그러니까 요거는 뉴스에 안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달 작년 중반쯤인가 미중 간의 군사 회담이 다시 재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생각했을 때 중국에 대한 메시지, 중국이 생각했을 때 미국에 대한 메시지는 지금 이렇게 교차하고 있는데 그 최대 공약수를 못 참고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충분히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다른 몰라. 방향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72년도에 주울레하고 예. 등소평 총서기하고 주석하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헨리 키신저하고 그다음에 닉슨 대통령하고 그렇죠. 회담을 했어요. 예. 그게 이제 비밀 문서로 있다가 해제가 됐더라고요. 서울대 국제관계대학원의 저 정영록 교수님이 말씀해 주셔서 찾아봤는데 세 가지 질문을 해요. 주울레가 키신저한테 72년도에 첫 번째 대만은 어떻게 할 거야?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한 가운데 우리와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니? 그러니까 72년도에 만난 이야기인데 그 뒤로 수교는 79년에 됐으니까 7년 있다 됐잖아요. 그러네요. 76년도에 독일하고 먼저 했고요. 예. 그러니까 72년도에 질문이 대만 어떻게 할 거야? 문제였거든요. 두 번째 질문은 야 옛날에 임진왜란도 그렇고 요즘 그 노량이라고 한 영화도 상영되고 있지만 일본 애들은 항상 한반도를 노렸어. 일본이 한반도 주둔하면 어떡할 거야? 주은내가 키ssinger 한테 예.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한반도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 미국이 한국을, 중국은 북한을. 주은내가 생각해 보니까 1950년 한국 전쟁 때도 참전했었던 사람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관심이 많았구나.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예. 질문을 해요. 그 비밀 문건이 해제가 됐는데 예. 다 해제는 안 되고 예. 일부 해제된 내용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재밌네 이거 진짜. 92년도에 예. 우리가 수교하잖아요. 예. 92년도 수교에 비유하는 김종인 박사님이 좀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직접 뛰셨으니까. 그렇네요. 예. 김종인 박사님이 조이실주 국무장관을 잠깐 만났대요. 일본을 들려서 중국을 가는데 예. 한국에서 좀 뵈가지고 골프를 치시면서 아 노태우 정권도 다 돼가는데 북방 외교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될 시점인 것 같다. 한중 수교를 하는 데 있어서 1조건이 뭔지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냐는 말씀을 하셨대요. 미국으로서의 1조건, 중국으로서의 1조건. 중국으로서의 1조건. 예, 알아봐서 좀 알려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중국을 방문하니까 슐츠 예, 장관이. 슐츠가. 그래서 이제 조지 슐츠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예. 물어봤대요. 예. 첫 번째 질문이 대만 어떻게 할 거야? 똑같아.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놓고 보면 중국은 대만을 통일하는 것이 우리가 남북한 통일의 지상 목표이듯이 네. 지상 목표일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 중국이 대만을 통일한다고 할 때의 그 관점을 5년 안에, 30년 안에, 100년 안에 쪼개서 볼 때 네. 중국 사람들은 100년 안에라도 통일하면 돼. 아. 이 관점인데 원래 만만디. 그렇죠. 근데 미국 관점에서는 쟤들 잘못하면은 불장난할 수 있어. 5년 안에 장난칠 수 있어. 그럼 이제 우리는 덩달아서 만약에 대만과 중국과 미국이 대만에서 전쟁을 일으키면 평택에 있는 미군은 어떻게 되지? 한반도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경제도 똑같은 거거든요.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중국이 가고자 하는 방향과 미국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대로 읽어내면 우리는 그 탐바구니 안에서 끼어 있는 새우가 아니라 등 터질 새우가 아니라 예. 양쪽에 빨대 꽂아가지고 피 빨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아직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